자, 우리가 현재다. 현재는 곧 역사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야. 새로운 영상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교과서 272페이지부터 279페이지 해서 11번 학습지의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을 굳이 정리하자면 요 그림과 같습니다. 1910년대에는 강제로 무단으로 제압을 하고 밟았다면 20년대에는 뭐 한편으로는 문화적인 척 하면서 되게 잘해줄게 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실 친일파하면 잘해줄게 라는 존재 조건이 붙여 있었던 거죠. 30, 40년대에는요, 다 빼앗아가겠다라는 걸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일제의 통치 방식을 10년대, 20년대, 그리고 3, 40년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지요. 먼저 첫 번째, 1910년대 무당 통치입니다. 학습지 1쪽 피시면 돼요. 교과서는 272페이지부터 275페이지고요. 지금부터는 이 11번 학습지부터는요. 교과서 내용과 학습지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먼저 읽고 영상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자, 우선은 일제가 조선의 식민 지배를 할 때 가장 전제, 그러니까 식민지 통치 제도의 전반적인 모습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먼저 이 조선 총독부라는 걸 바탕으로 이제 총독, 조선에 파견된 총독이 조선을 다스리게 됐었죠. 일제 식민지 통치의 최고기구였고요. 아이고 시끄러워. 최고기구였고요. 그리고 총독이라는 사람은 행정, 입법, 사법, 군대권 모든 걸 장악한 아주 초월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던 사람입니다. 현역 6회군, 그러니까 군인대장 가운데 임명했고요. 아무래도 장교 출신들이 오다 보니까 군대식 통치를 했었죠. 일대 총독으로 왔던 사람은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총독부 건물을 너무나도 보란듯이 경복궁과 광화문 사이에다가 만들고요. 이 총독부 건물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광화문도 무너뜨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광화문 우리 가보신 적 있잖아요. 여기 총독부 건물이 있던가요? 아니죠. 지금은 무너졌죠, 이렇게. 1993년에 이제 임명이 된 그 김영삼 대통령 때 이렇게 무너지게 됐고요. 좀 시원하죠? 네, 덕분에 우리가 지금의 경복궁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었죠. 자, 그렇다면 1910년대 국제정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1914년에 세계대전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데요. 바로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국 사이에서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삼국 동맹국은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는데요. 삼국 협상국은 반대 진영으로 프랑스, 영국, 러시아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이 싸웠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독일의 그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당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됐었고요. 미국이 협상국 진영으로 참전을 하게 됐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중간에 이탈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이렇게 삼국의 동맹국 진영이 이때 이제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요. 명실공히 협상국이 승리하고 나서부터는 명실공히 세계 제1의 강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때 1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평화롭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이때 미국 대통령 윌슨 같은 경우는요, 모든 민족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제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식민 지배를 받던 국가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었죠. 다만 이때 말하는 이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의 식민지에 한해서만 사실 적용이 됐던 거고요. 승전국의 식민지들은 여전히 승전국들이 식민지를 유지하게 되었죠. 사실 일본은 마지막에 협상국 진영으로 거의 끼어들거나 진배 없었기 때문에 승전국의 식민지였던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 민족 자결주의였습니다. 자, 그럼 이런 바탕으로 191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1910년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밟았습니다. 군인 출신의 총독이 오게 되면서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무단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무단 통치. 다시 말하면 헌병 경찰 제도라는 걸 이용을 해서야 정말 무자비하게 짓밟고 모든 자유를 앗아가는 통치를 했었습니다. 헌병이 경찰 업무를 지휘하고 관여하는 형태였었고요. 헌병 뭔지 아시죠? 군인들의 경찰이에요. 군인들의 경찰. 네, 여러분, 군인과 일반 경찰의 차이가 뭐냐면, 군인은 전시체제에 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총칼을 이미 갖고 있고요. 특히나 얘네들이 뭘 갖고 있었냐면, 즉결 처분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권리를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범죄에 대한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돼. 경찰은 사실 자신들이 이거를 수사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재판을 열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헌병 경찰이라는 애들은 즉결 처벌권이 있어서 구류라든지 뭐 태형과 같은 형벌, 즉 범죄에 대한 재판이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서도 즉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냥 이런 식으로 길거리에서 뭐 사형 집행까지는 아닌데 이게 10년대의 모습은 아니지만 이렇게 무단으로 일반 조선 사람들을 처벌하는 곳이 부지기수였고요. 특히 태형 같은 경우는 태형이 뭐냐면 이렇게 곤장으로 때리는 거거든. 이 곤장으로 때리는 태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잔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가부개혁 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일제강점기 때 다시 되살려서 조선 사람에게만 적용을 했죠. 형틀에 이렇게 묶고 곤장을 치는데 태라는 막대기로 이렇게 때립니다. 이게 30대 이상 맞게 되면 사람이 거의 죽어요. 진짜로. 근데 심지어 본령은 조선인에 하나여 적용한다라는 법령을 만들어 놓고 한국 사람들만 대놓고 태형을 가했었죠. 열받죠? 사람을 안 본 거예요. 자, 또 하나 교육 같은 경우에서도요. 학교 교사들한테 교원들에게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게 합니다. 지금 선생님의 모습에 제복, 거의 군복을 입혔죠. 군복을 입히고 대검, 긴 칼을 차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가 막 자버려. 선생님 말을 안 들어. 막 깨웠는데도 안 일어나. 그럼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거죠. 야, 안 일어나 이씨. 뭐 이러면 이게 말이 돼. 이게 교육이야. 이건 교육이 아니죠. 그리고 고등교육기에도 박탈하고 보통 실업교육만 가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립학교를 탄압을 해서요. 개량서당이 증가했었는데 이때 사립학교라고 하면 그냥 민족교육을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뭐 신민회나 이런 데서 만들었었던 학교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항일교육, 항일민족교육, 독립운동교육 이런 거를 많이 시키는 것 같자 이들을 탄압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막 못 만들게 하니까 서당을 마을에 있는 서당을 개조해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우리 서당에서 서당 천자문 공부하는 거예요 라고 하고서는 근대식 약간 실업교육 이수행에 정말 공부를 시켰더니 이제는 서당 규칙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서당도 다 없애버리죠. 이게 그때 당시의 졸업사진인데 앞에 있는 이분들 보이시죠? 선생님이에요. 이분들이 칼 차고 있죠. 일본인 교원들 특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칼을 차고 제복을 입고 학생들을 가르쳤죠. 이렇게 보이시죠? 자, 다음으로 경제 수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10년대의 경제는요, 뭘 뺏어간 때야? 바로 땅을 뺏어간 때입니다. 땅. 땅이랑은 땅, 토지입니다. 10년대의 경제 수탈은 땅을 뺏어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우리의 토지를 빼앗아가는 모습입니다. 식민통치의 재정 기반인 지세를 확보하는 목적 플러스 토지 약탈이 목적이었죠. 그리고 특히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일본 사람들의 토지 매매를 용이하게 만들 목적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기한부 신고주의 방식을 유지했었는데 다시 말하면 총독이 정한 일정한 기간이 있었어. 이 기간 안에 토지 소유권자가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입니다. 우선 신고를 해서 소유권을 인정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얘네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걸 해줄 리가 없겠죠. 그지? 토지를 조사 사업하는 목적 자체가 일본인의 토지를 매매를 용이하게 하고 토지를 약탈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기한부 신고주의 방식이었는데 신고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고요. 또 그 절차도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특히나 이때 당시에 왜 얘네들한테 이걸 신고해? 그럼 우리 땅 뺏어가는 거 아니야? 우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안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자 결과적으로 총독부 소유의 토지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소유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었던 왕실 소유의 토지들, 이런 것들, 궁방정 같은 것들은 그냥 강제로 총독부가 갖게 되죠. 게다가 이렇게 빼앗은 토지들은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회사의 일본인 지주들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이 토지를 헐값으로 넘기게 됩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 지주였어요. 지지. 그러니까 그 가장 많은 땅을 갖고 있던 지주였습니다. 이 땅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식민지 지주제가 결과적으로 강화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지권이라는 게 있었어. 도지권이 뭐냐면 여태까지 그 소유를 한 그러니까 땅을 소유한 사람들, 지주에게 농민들이 땅을 빌려다가 경작을 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 그래, 소장농이라고 불렀었잖아요. 이 소장농들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워낙에 조선 후기에 지주 전호제가 커지다 보니까 소장농들이 토지를 한번 빌리고 나서는 그 토지를 자동적으로 좀 연장해서 계속해서 빌릴 수 있도록 나라가 사실 관습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갑자기 소유주가, 토지 지주가 야, 너 나가. 내일부터 여기 땅 경작하지 마. 너한테 아무것도 안 줄 거야. 그래서 내보내는 게 되면 우리 농민들이 못 살게 되잖아. 그러면 국가의 재정이 엄청나게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 대한제국이나 그 전에 조선에서는 이 소장농들이 그 땅을 갖다가 계속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나름대로 보호해주고 있었다고. 그런 걸 도지권이라고 하거든. 도지권. 야,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소장농들의 권리야. 그런데 이거를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았어. 결국엔 소유주가 신고한 토지만 인정을 해줬지 경작을 실제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던 농사꾼들은 다 농토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런 걸 식민지 지주제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소장농들의 처지가 엄청나게 열악해지겠죠. 그들은 계속해서 지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 지주들은 사실 나의 땅을 인정해준 일본에 충성을 다하게 되죠. 그래서 친일파 지주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게 돼. 이 친일 지주들 아래에서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 이런 걸 식민지하 지주제, 식민지 지주제라고 해요.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 안 하면 총독부 토지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신고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요. 또 말 자체는 토지 소유권을 보유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전체 나라에서 같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땅을 빼앗아가게 됐었죠. 미신고 토지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토지는 모두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었고요. 조선의 땅값이 싸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헐값의 땅을 사서 지주가 되도록 조선에 옮겨오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친일 지주의 토지 소유권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면서 지주들이야 뭐 난리 났죠. 너무 신났죠. 전에는 함부로 소장인을 바꾸지 않았지만 이제는 소작권이 자주 이동하고 소장용도 마음대로 올려받으니까 농민들은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의 본질입니다. 자, 그리고 동양적식 주식회사는 이런 으리으리한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요. 식민지 농업 경영과 일본인 이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땅을 많이 가져야지만 농업 경영을 할 수 있고 토지 이민 사업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받아들여진 모든 토지를 얘네들이 다 갖고 있어서 토지 수탈의 중심 기구였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10년대를 거치면서 토지 소유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일본인들이 늘어나면서 일본인 지주도 굉장히 많아지게 됐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회사령이라는 걸 반포하게 됩니다. 10년대의 회사령은요. 자, 쉽게 말하면 회사를 설립할 생각이 있다면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죠.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그럼 회사 설립 시 조선 총독의 허가가 필요하면 조선 총독은 조선 사람들에게 회사를 설립하는 걸 허가해 줄까요? 안 해주죠. 그래서 10년대를 거치면서 사실상 조선인들의 회사는 만들어지지 못했고요. 일본인 자본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었죠. 20년대 이후는 이따가 제 얘기 드려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10년대였고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20년대 문화통치로 넘어가보죠. 교과서는 276에서 278페이지였고요. 조선인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교묘한 술책이었던 문화통치 얘기입니다. 우선 20년대 국제정세를 좀 먼저 살펴볼게요. 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었잖아요. 이때 러시아 혁명은 무슨 모습이냐면 노동자나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킨 거야.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정체제를 무너뜨리고요.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혁명이었죠. 이 혁명이 성공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소비에트라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들의 중심 기구를 만들어 이 기구를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노동자와 농민이 모두 공평하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다 보니까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우리들처럼 노동자와 농민의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야. 자본가, 지주, 뭐 왕과 같은 이 못된 사람들 이런 날 다 없애버리고 모두가 다 평등하게 일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노동자와 농민의 세상을 만들려면 혁명이 성공을 해야 돼. 혁명이 성공을 하려면 지금 당장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약소 민족들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이 노동자와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약소 민족의 독립을 도와서 그들이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러시아 혁명 이후에 러시아가 당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던 약소 민족들을 엄청나게 후원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전 세계의 사회주의화를 꿈꿨었죠. 이러한 국제정세의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주의가 널리 퍼지게 된 게 바로 20년대고요. 자, 우선 1910년대 무단 통치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1919년 3월 1일 정오 전국 곳곳에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바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3.1 운동이 일어나자 당시의 총독이었었던 사이토 총독은 무단 통치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들이 이런 식으로 들고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이 민족 분열 통치를 실시하기 위해서 사이토 총독이 새로 부임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들이 문화적인 통치를 하자라고 말해놓고 사실은 척이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 통치의 방침인 일시동일의 대의를 존중하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총독 임용도 범위를 확장해서 군인 아닌 사람도 총독할 거고요. 경찰 제도도 헌병 경찰이 아니라 보통 경찰로 바꿔버릴 거고요. 일반 관리, 교원 등 복제, 제복, 칼창거 다 폐지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조선인들을 더욱 잘 대우해줘서 우리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너희들이 다시는 이런 3.1 운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내가 노력하겠다라는 걸 발표하게 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민족을 분열시키는 기만적인 술책이었습니다. 3.1 운동을 통해서 일어났었던 이 문화통치는 사실상 민족을 분열시키는 술책이었죠. 자, 그러면 문화통치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면 되겠죠. 1920년대 민족 분열 정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문관,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 사람들도 총독이 가능하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군인이 왔어요. 육군계에서 오다가 한번 해보고 났네요. 그거 정도? 경찰제도도요. 헌병경찰제도 이제 없앨게. 그래서 보통경찰제로 바꿀게 라고 말했지만 실상 경찰관 수는 어마무시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딱 독립운동가만 색출해서 잡는 고등경찰이라는 헌병경찰보다 더 무시무시한 경찰제도를 도입하게 되죠. 자, 보이기에는 자유를 허용한다라고 하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허용해주면서 이때 당시 20년대 그래서 단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단체를 만들게 하면서 이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는 단체를 색출해내는 용도로 썼었고요. 특히 일제에 협력하는 친일파를 양산시키는데 요 언론이나 단체의 자유를 그러니까 오용한 거죠.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친일 단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친일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서 결국 민족을 분열시키는 데 성공하게 되죠. 한글신문도 이때 간행하는 걸 그러니까 간행을 허용해 주는데요. 그래서 이때 민족지였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최초로 발행되게 됩니다만 사실상
발행은 가능하게 해놓고 검열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신문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항일 논조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 막 그냥 다 삭제해버리고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은 폐간시켜버리고 중간에 정간시켜버리고 막 이랬던 거야. 기사 삭제하고. 그리고 이런 기사 계속 쓰는 사람들을 색출해 내겠죠. 이때에 얘네들이 민족을 분열하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문화 통치가 기만 통치였음을 너무 잘 알려주는 법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밑에 있는 치안유지법입니다. 치안유지법은 항일 민족운동에 대한 감시나 탄압을 강화하는 데 활용이 됐었고요. 원래는 사회주의자들, 이렇게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꿈꾸는 사회주의자들을 색출하는 법안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국채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라는 말 자체가 결국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 법에 의거해서 굉장히 많이 잡아놓게 되지요. 그래서 악랄한 법안입니다. 자, 그래서 민족분열 통치임을 잘 보여주는 게 헌병이나 순사, 그러니까 순사라는 게 일제 그 경찰이거든요. 일반 보통 경찰. 근데 그 경찰 기관들이 헌병이나 순사나 둘 다 혹독하긴 매한가지고 경찰 기관이나 경찰 관리의 숫자도 한번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죠? 거기서 한 거의 4배로 늘어난 거 아닌가요? 그죠? 여기도 거의 4배로 늘어나게 됐죠. 엄청나죠? 그래서 한국인에 대한 감시와 탄압은 더욱 강화된 거나 진배 없었고요. 20년대의 민족분절 통치, 특히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선 각 마을마다 협의회라는 걸 설치를 해요. 부면협의회라는 걸. 근데 그게 결국에는 친일파들을 양산하는 친일 자문기구로 활용이 됐고요. 보통 학교의 교육 연한도 늘리고 학교 수를 증설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국인의 취학률도 낮았고 특히 고등교육을 허용해줬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대학교 가는 거 있죠. 대학교 고등교육은. 그러나 결국엔 우리 이손으로 만드는 민족대학은 설립하는 걸 방해하고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해서 친일파를 양산하는 대학만 하나 만들어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친일파를 양산하기 위해서요. 뭐 민족개조론이나 자치론, 참정론 같은 사람들이 진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친일파 양산에 성공한 거죠. 특히 이 자치론 같은 경우는요. 주로 이런 사람들은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인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치론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이 허용되는 와중에 일본에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 하듯이 한국이라는 하나의 지방으로서 자치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장 뽑아서 하는 자치 정도만 허용받아서 우리가 그 정도만 하자. 계속 독립운동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계속 꼬드기는 말이야. 결국 친일파나 진배 없는 겁니다. 결국 이때 당시에 이 사이토 총독은요. 일부 이연을 통해서 친일파를 양성하는 데 성공한 거죠. 특히 이때 그 기사가 삭제된 동아일보만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사이토 총독이 그때 당시에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으로 앞에서는 너희들에게 문화통치 해줄게 라고 해놓고선 뒤로 자기들끼리 몰래 공유한 말에는 보면 핵심적인 친일 인물을 골라서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하고 종교 단체에 친일파를 안 치자. 친일 인물을 많이 얻기 위해서 친일 민간인에게 친일 지식인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경성제국대학도 만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일파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 통치를 허용한 거였죠. 자, 당시 20년대 경제 수탈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당시 20년대에는요, 쌀을 빼앗아간 거였습니다. 10년대에는 토지를 빼앗아갔었죠. 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계획을 시도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빠른 공업화로 인해서 쌀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먹을 게 부족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 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쌀 밑자죠. 생산량, 쌀의 생산량을 증식시키는 계획을 한 거야. 이것도 보이기엔 문화통치 같아요. 너희들이 쌀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너희들 농토 개간해주고 수리시설도 확충해주고 당시에 수리조합이라는 것도 대규모로 만들게 해서 너희들 돈도 지원해줄게. 종자 개량해라. 비료 사용도 확대해라. 막 이러면서 되게 잘해주는 척해요. 실제로 그래서 쌀의 생산량이 증가했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쌀의 생산량이 증가한 양보다 일본으로의 반출량, 수출량이 훨씬 많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한 거예요. 분명히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10년대보다도 더 먹을 게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심지어
만주에서요, 조피, 수수, 막 이런 잡곡을 수입해다 먹는다니까, 우리가. 맛 좋은 쌀이 엄청나게 생산량이 늘어났지만, 결국엔 수출량이 너무 늘었기 때문에, 국내의 쌀 소비량은 이렇게 감소하게 돼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쌀 생산량은 이렇게 늘게 되는데, 20년대에 막 이렇게 늘었는데, 일본으로 반출량이 더 많아지면서, 어, 결국에는 일본 사람들 좋은 일로 한 게 바로 수학여 증식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일본이 우리를 개발시켜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다 허구예요. 실제로 수탈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우리가 잘 살게 된 거는 단 한 번도 없었어. 회사령도 보면요. 문화통치 같아. 회사령을 폐지해버려요. 다시 말해 회사령이 뭐였어? 그렇지. 총독에게 허가를 받아야지만 회사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였잖아. 그러나 회사를 만들고 나서 신고로 하는 것도 신고로 이제 바뀌게 된단 말이야. 굉장히 자유롭게 된 거죠. 실제적으로는 사실상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만들었어도요. 허가가 됐어도요. 그래서 이렇게 9,000개, 막 25,000개까지 늘었어도요. 실제적인 일본인 소유의 자본에 절대 비할 수가 없었어. 다시 말해서 10년대에 이미 한국 기업들이 육성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20년대에 아무리 신고제로 바꿨다 하던들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회사령을 폐지한 목적은요. 일본 기업들이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는 공업화가 너무 빨리 진전되다 보니까 노동력도 많이 비싸지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한국을 빨리 진출하게 해서 한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게 하고 한국에서 헐값에 노동 자원을 써서 일본에게 더 좋은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을 자유롭게 하는 신고제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들 좋은 짓만 한 거죠. 여기까지가 20년대였습니다. 잠시 여기에서 영상 멈추고요. 다음 영상에서 3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따가 만나요.